여기 녹화 시작했네. 아, 네, 그럼 발표? 뭐야? 마이크 안 돼. 아, 지금 소리 한 번만 켜볼래? 내 거 소리 들리나? 마이크? 아, 들려요? 아, 들려? 그러면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링돔 TSDB라고 해서 얘네 이거 알리바바 그룹에서 만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더라고요. 얘네들 아마 이거 서비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 네이티브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for 라지 스케일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논문입니다. 키워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타임 시리즈 DB 그리고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쉬어봐. 네,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해서 요즘 리눅스 시스템 안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저 오픈 텔레메트리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그러니까 모놀리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놀리식으로 구성하게 되는 경우 각 기능들이 너무 간결합, 타이틀리 커플드하게 되어 있고 어디에서 버그가 발생됐는지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기능별로 나눠서 구축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기능별로 여러 가지 이제 분리를 해놓다 보니까 얘네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큰, 리소스가 사용이 됩니다. 컨테이너, 저희가 흔히 뭐 쿠버네티스를 활용을 해서 띄운다고 하면은 컨테이너별로 그 메트릭들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오픈 텔레메터리라고 하는 저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그 백엔드 시스템인데 API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SK로 해가지고 이제 특정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나 로그를 쌓아주는 엘라스틱 서치와 같은 그런 시스템에다 적재를 하고 얘네들을 이제 추적을 하고 뭐 이상치가 발생되면은 이상이 발생했다, 버그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SDK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시계열 데이터가 발생이 됩니다. 로그 처리하는 거 뭐 엘라스틱 서치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모니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TS 저거 뭐냐 오픈 텔레메터리에다가 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인플럭스 DB라든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그걸로 해가지고 보통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 게 여러 가지 태그들이 이렇게 격가지로 붙게 됩니다. 요 옆에 테이블을 보시면은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A에서 발생하는 거는 이제 뭐 1억, 10억 개 이상의 시계열이 발생이 되고 이 각 시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뭐 0.6억 개 정도가 데이터 포인트가 발생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이 데이터 샘플링 인터벌 같은 경우에도 15초에서 뭐 2시간 뭐 이렇게 되고 데이터 포인트가 초당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데이터의 카디널리티도 굉장히 크고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길게 연속되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이거를 적재를 하기에는 상당히 에러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델이랑 쿼리 패턴을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러니까 인플럭스 DB 같은 거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그가 있고 필드가 있고 타임 스탬프가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는 말 그대로 시간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파이어고요. 태그는 그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해갖고 뭐 세컨더리 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스탬프와 태그를 묶어서 하나의 밸류를 가지는, 그러니까 키밸류 스토어의 형태인데 이게 조금 더 길게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그젠플인데요. 뭐 태그는 뭐 호스트 A, 아시아 퍼시픽 1, 뭐 데이터 센터 뭐 여기, 그리고 타임스탬프 이거, 그 필드는 뭐 CPU 값이 이거고 뭐 CPU 시스템이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렇게가 키고 얘가 밸류가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리얼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쿼리 패턴은 여기에선 크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라스트 밸류 조회, 그러니까 각 최신값 조회죠.
그 다운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뭐 1분 평균, 뭐 1시간 평균 이런 것들. 인터 타임 시리즈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리전이 AP1인 애들의 뭐 전체 데이터를 조회해 달라 이런 경우에는 인터 타임 시리즈 어그리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쿼리 패턴들이 조회를 하고 이런 데이터 모델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어 일단 기존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라이트 스루풋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우리가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스루풋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라이트 스루풋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태그와 함께 시계열을 이렇게 저장하는 데이터 모델 안에서 인덱스가 강제가 되는데 이 인덱스를 굉장히 잘 최적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제 쿼리를 데이터를 어쨌든 간에 카디널리티가 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데이터 조회할 때 엄청나게 레이턴시가 길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해야 하는데 요거를 이제 병렬 처리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플럭스 DB를 도커로 띄워서 사용을 해보면은 CPU가 하나밖에 생성이 안 됩니다. 싱글 스레드로 얘네들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렬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인플럭스 DB도 그렇고 뭐 퀘스트 DB도 그렇고 타임스케일 DB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시리얼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ML 펑션이 굉장히 저희 뭐 AI니 뭐니 굉장히 많이 쓰는데 얘네들이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QL 날리면은 이제 모델 학습시켜 갖고 구축시켜 놓고 이제 인퍼런스 해라. 그러면은 셀렉트 된 데이터 갖다가 인퍼런스 하고 뭐 학습하고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스케일 아웃 할 때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키밸류 형태로 데이터들을 많이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키밸류를 스케일 아웃 하게 되면은 뭐 모든 데이터가 다 그렇겠지만 이제 레플리케이션 할 때 굉장히 큰 오버헤드가 발생이 됩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있어서 좀 스케일 아웃 할 때 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루풋 높이고 그러니까 라이트 스루풋 높이고 쿼리 레이턴시 줄이고 뭐 ML 펑션 넣고 뭐 스케일 아웃 쉽게 하고 이 네 가지가 메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시리즈 전체 구성 요소의 오버뷰인데요. 여기 이제 각 노드에는 TS 프록시라고 하는 걸 해서 뭐 파티션이라든가 뭐 데이터가 뭐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고 TS 코어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연산을 관리하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맨 하단에 있는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shared nothing이랑 shared storage 두 개를 좀 함께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한다고 하고요. 뭐 하드 파일 시스템이랑 뭐 호환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린돔 ML 같은 경우에는 SQL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B 내에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이제 뭐 인덱스를 넣고 그리고 뭐 캐시 쓰고 SQL로 문법 지원하고 그리고 이 SQL을 실행을 할 때 그냥 얘네를 하나를 잡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쫙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으로 쫙쫙쫙쫙 넘겨서 빠르게 병렬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제 분산 처리 아키텍처 안에서 이거는 일단 그 디스크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shared nothing과 shared storage의 그 특징을 잘 섞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갖다 썼고, 여기에서 뭐 갖다 썼고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로지컬하게 좀 샤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스탬프 플러스 ID 요거를 해가지고 로지컬하게 샤딩을 해놓고, 이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샤딩을 해놓잖아요. 이 샤드를 같은 시간대끼리 묶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샤드 그룹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노드가 두 개였다가 노드가 세 개로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익스펜션 하게 되는 이 시점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데이터를 딱 자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이후의 데이터들은 이제 샤드를 나눠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로지컬하게 샤드 개수가 늘어나게 되지만, 한 샤드 그룹 안에서는 같은 시계열 시간 범위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뭐, 레플리케이션을 한다거나, 뭐, 스케일 아웃을 한다거나 할 때, 이제 오버헤드가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제 쉐어드 스토리지, 맨 하단에는 쉐어드 스토리지를 넣어놓고 그 위에 이제 띄워가지고 로지컬하게 샤딩을 하는데, 쉐어드 스토리지 안에다가 라이트 어헤드 로그로 일단 데이터가 들어올 때 관리를 하고요. 그러고 이제 얘를 TS 코어에 메모리에 적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는 추후에 다시 설명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TS 코어에 있는 메모리가 일정 이상 쌓이면은 요거를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쉐어드 스토리지에다가 다시 플러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TS 코어에서 이제 각 샤드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TS 코어와 샤드 간의 이 매핑 관계는 주키퍼에다가 저장을 해서 뭐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키퍼에 있는 거를 이렇게 수정을 해갖고 라우팅을 변경을 해서 다른 노드에 인계를 해서 다른 노드에서는 사실 그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추적을 해서 그 쉐어드 스토리지에다가 연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노드에다가 인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TS 코어 안에서도 이제 하나의 피지컬 데이터 샤드를 이제 여러 개의 TS 코어가 한 번에 볼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조회를 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할 때 네. 이 시점의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이 되나요? 어, 네. 저기 빨간색 보면은 지금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 TS4가 네, 맞습니다. 다른 시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태그 키를 기준으로 조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시간을 기준으로 타임 레인지를 기준으로 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태그를 기준으로 하나의 데이터로 쭉 이어 놓게 되면은 여러 개의 파일을 읽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그 샤드를 읽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타임 범위 그러니까 시간 범위로 잘라내게 되면은 만약에 이 시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TS 코어들에다가 요청을 해갖고 한 번에 받아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태그로 관리할 때보다가 시간 범위로 관리할 때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동일 시점에 대한 리플리케이션이 존재하면 밑에 빨간색은 지금 밑에가 지금 서로 다른 차트 그룹들인 거잖아요. 아, T를 기준으로. 요렇게가 샤드 그룹이고 요렇게가 샤드입니다. 그러니까 위랑 네. 아래. 네. 근데 빨간색은 지금 위에 있고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트 3 하나 있고 2 네. 하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빨간색이라는 타임 시리즈가 다른 시점에 대한 정보를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서로 다른 시점을 갖고 근데 있습니다. 저거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리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스케일 아웃 할 때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애플리케이션 따로 존재하는 건가요? 리플리케이션은 또 따로 존재하는데 그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데이터 백업할 때만 쓴다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 쉐어드 스토리지 안에다가 데이터가 하나만 존재하는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이거를 밑에서 처리할 테니까. 네, 넘어가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TSM 스토리지 엔진이라는 거를 쓰는데요. 여기 위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TSM 엔진에서 이루어지는 그 처리 과정입니다. 이게 보면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LSM 트리라고 그 키밸류 스토리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얘네들이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느냐? LSM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mem테이블에다가 그냥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mem테이블에다가 때려 넣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다 때려 넣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일정 범위가 되면은 디스크에다가 플러시를 하고 이 디스크에다가 플러시를 할 때 뭐 레벨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레벨의 한계가 다 차게 되면 이 레벨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압축을 해갖고 다음 레벨로 넘기고 압축해서 다음 레벨로 넘기고 압축해서 다음 레벨로 넘기는데 이제 이거를 압축하는 과정을 컴팩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컴팩션 과정 중에서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지웠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바로 디스크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냥 그 데이터에다가 툼스톤이라고 해갖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 표시를 해놓고 뭐 표시를 해놓고요. 만약에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시간이 1일 때 데이터 키가 1인 애가 들어와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시간이 10일 때 데이터 키가 1인 애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최근인 거. 그러니까 최근에 쓰여진 데이터를 남겨놓고 이전의 데이터를 지웁니다. 그러니까 뭐 겹치는 데이터 중복 제거를 최신 걸로 바꾸고 그리고 이미 지워져서 툼스톤 세워져 있는 애들 지우고 그리고 압축하고 하는 과정을 컴팩션에 다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TSM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일단 데이터가 손실이 되면 안 되니까 라이터 헤드 로그에다가 데이터를 먼저 써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멤 테이블에다가 넣습니다. 그러고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은 데이터와 인덱스 파일을 같이 디스크에다가 플러시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이거를 이제 쭉쭉쭉 지나가면서 컴팩션을 한다고 합니다. 라이트 할 때는. 근데 리드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멤 테이블, 당연히 메모리가 더 빠르니까 멤 테이블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멤 테이블 안에 있는 인버티드 인덱스를 통해서 필터링을 데이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필터링을 할 때 시간, 타임 레인지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고 이제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뭐 디스크를 다시 찾아가고 인버티드 인덱스 찾아가고 다시 시간 기준으로 필터링하고 이렇게 해갖고 데이터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LSM 트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에 없으면은 아래 가고 아래 가고 아래 가고 아래 가고 아래 가고 이런 식으로 찾아보게 되는데요. 재밌는 점은 여기에다가 인덱스를 포워드 인덱스랑 인버티드 인덱스 두 개를 나눠서 저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인덱스 파일을 같이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한다. 그리고 컴팩션 같은 경우에서도 백그라운드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 LSM3와 마찬가지로 레벨 컴팩션을 하게 됩니다. 중복은 제거를 하고요. 타임 투 리브.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 특히 모니터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주일이 지나면 안 써요.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만 쓰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임 투 리브를 설정을 해놓고 얘가 데이터가 유효 기간이 지나면은 지워버리게 된단 말이죠. 컴팩션을 통해서 지운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 타임 스탬프를 기반으로 조금 오래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tiered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타임 투 리브 적용해갖고 뭐 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컴팩션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데이터 자체를 조금 압축을 시키는 컴프레션을 또 따로 진행을 합니다.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메모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락프리 뭐였더라? 락프리 컴프레션? 이 기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써서 한다고 하고요. 라이터 어헤드 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데이터가 크면은 사실 디스크에다가 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최소한으로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딕셔너리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뭐 알고리즘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거를 이제 자주 반복되는 애들을 이렇게 키로 매핑을 시킨 다음에 요런 방식으로 압축을 하는 방식을 딕셔너리 컴프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컴프레션 해갖고 데이터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쓰고 빨리 받고 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스토리지 엔진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관리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워드 인덱스랑 인버티드 인덱스 두 가지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포워드 인덱스는 자주 접근이 되는 태그 셋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 퍼시픽 1에다가 뭐 데이터 센터 1 아니면 뭐 호스트 네임은 뭐고 뭐 레인 뭐 지역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묶은 다음에 태그 셋을 가지고 이제 시계열 아까 전에 봤던 요 파일 있죠? 요렇게 멤 테이블 요렇게 플러시 해놓은 거 있죠? 요거를 이제 데이터마다 아이디가 다 갖고 있는데 그 아이디를 요렇게 매핑을 시켜주는 게 포워드 인덱스고요. 인버트 인덱스는 개별 태그를 갖다가 이제 그 태그가 있는 애가 어떤 데이터에 있느냐 해갖고 요렇게 매핑 시켜주는 거를 인버티드 인덱스라고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파티셔닝을 할 때 시간 기반으로 파티셔닝을 하고 레이지 로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최신 데이터를 먼저 올리고, 그러고 이후의 데이터는 나중에 올리고, 그 과정에서 인덱스도 똑같이 최신 데이터와 관련된 인덱스들을 먼저 올리고, 나중에 뭐 좀 멀리 있는 애들은 천천히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파티셔닝을 할 때 저 키 인덱스도 같이 파티셔닝을 해갖고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인덱스 관리 같은 경우에서도 뭐 아까 전에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과 동일하게 메모리 없으면은 디스크 검색하고 없으면은 이제 포워드 인덱스를 새로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티드 인덱스 갱신해갖고 데이터를 쓸 때, 이거 데이터 쓸 때고요. 데이터 쓸 때 인메모리를 확인하고 없으면은 디스크 확인하고 없으면은 새로 생성을 한다. 그러고 나서 인버티드 인덱스도 갱신을 한다. 그러고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요 인덱스가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 가지가 막 주구장창으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멀지를 시키고 이제 멀지 시킨 것도 검색 속도를 위해서 블룸 필터라고 이제 그 해싱해준 그거 요렇게 맵 딱 해놓고 넣으면은 딱 나오는 그 있거든요. 블룸 필터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저거를 통해 가지고 검색 속도를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네, 인덱스마다 특징이 포워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셋을 만들어 놓고 이제 시리즈 캐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요것만 캐싱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캐싱을 한다고 하면은 키랑 데이터 이렇게 캐싱을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아이디와 태그셋만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적다. 그러고 이건 태그셋이잖아요. 엔드 해갖고 엄청 길단 말이죠. 이거를 MD5 해싱을 사용을 해가지고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메모리 효율적이고 빠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인버트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버티드 인덱스를 통해서 뭔가 뭐 검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교집합 얘 갖다가 검색하고 얘 갖다가 검색하고 인버트 인덱스 두 개 검색 결과를 교집합을 시킨다고 하고요. 로어링 비트맵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관리 여기까지고 이제 SQL 익스큐션 엔진입니다. 랜덤 SQL이라고 얘네들 또 참 좋아하는 게 얘네들 뭐 SQL, 뭐 ML, 뭐 DFS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안시 SQL, 표준 SQL 지원한다고 하고요. 아파치 칼사이트라고 해서 SQL 파서가 있는데 라이센스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 때도 요거 SQL 문을 써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쓸 때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복잡하게 쓰지 않고 뭐 타임스탬프 뭐 인서트 문 이거 짧은 거 하나를 막 100번씩 반복하고 수백만 번씩 반복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칼사이트를 거쳐서 파싱을 하고 쿼리를 생성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칼사이트를 거치면 CPU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고 뭐 레이턴시도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간단한 인서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몰 파서를 구현해 갖고 룰 베이스로 뭐 바로 칼사이트 안 거치고 바로 익스큐터로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에서 성공이 되면은 뭐 히트가 되면은 요거 갖다가 빠르게 해서 처리를 하고 복잡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칼사이트 거치고 이런 식으로 뭐좀 뭐라 그러나 지름길 숏컷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라이트 스루풋이 15배에서 20배 가량 빨라졌다고 하고요.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그리게이트 쿼리를 3단계로 구성을 해가지고 요거를 병렬 처리했다고 합니다. 일단 조건에 맞는 시계열을 탐색을 하고 샘플 바이 통해서 이제 다운 샘플링 하고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적용시킨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다운 샘플링을 할 때 프리 다운 샘플링을 미리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 바이 동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연산을 해놓는 건데요. 얘네들은 1분, 10분, 60분 단위로 미리 계산을 해놨다고 하고요. 디스크에 플러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디스크에다가 넣어놓고 요걸 읽으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오래 걸리니까 디스크에 플러시하기 전에 계산해서 라이트 스루풋의 용량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얘네들 미리 계산해 놓은 것들 또 어그리게이션 해갖고 뭐 10분 만들어 놓고 10분짜리 6개 묶어갖고 60분짜리 만들고 이렇게 아마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쿼리가 30분 단위다라고 하면은 10분짜리 3개 묶어 합해갖고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QL 익스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 과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SQL과 SQL 레이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스토리지가 있으면은, 사실 이 스토리지와 그 컴퓨트 하는 거죠. 컴퓨터와 스토리지가 간결합되어 있으면은 좀 복잡합니다. 얘네들이 스케일 아웃 할 때. 그래서 얘네들을 분리를 시켜놓고 사이에 이제 SQL 익스큐션 엔진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병렬 처리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최하층에는 요거 시리즈 스캔 오퍼레이션, 얘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스캔을 해갖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메뉴에는 이제 SQL 이터레이터 여기에서 이제 그 칼 사이트에서 SQL 받아갖고 처리하고 한다고 하고요. 이제 시계열 차원의 데이터 연산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게 처리를 해서 여기에서 뭐 처리되면은 올리고 처리되면 올리고 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해갖고 뭐 메모리에 머무르는 시간 자체를 데이터가 메모리에 처리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메모리가 굉장히 최적화됐다고 하고요. TX 프로시와 TX 코어 자체에도 내장을 시켜가지고 얘네들 안에서도 뭔가 좀 뭐 파티션한 데이터를 조회를 해갖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코어 안에서도 샤드 안에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거, 이런 거 스트리밍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프록시에서부터 쿼리를 그냥 쭉 내린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푸시다운이라고 하는데 오더 내리고 오더 내리고 오더 내리고 오더 내리고 짜자자자자자 올라오고 하는 거를 푸시다운이라고 얘네들은 한 쿼리 푸시다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라우팅도 알아서 잘 뭐 처리를 하겠죠. 그렇게 해갖고 병렬 처리 기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주로 처리하는 연산이 여기 보면은 뭐 DS 어그리게이션, 그리고 뭐 필링 오퍼레이션 보관하는 거죠. 뭐 변화율이랑 뭐 델타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요러고 보통 시계열에서는 이런 연산들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올리면은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리미트 처리하고 뭐 로우 단위로 처리를 하고 최종을 리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핵심 공원 중에 하나로 주장을 하는 린돔 ML인데요. 당연히 머신러닝이겠죠. TSDB 자체에다가 내장을 해주는 뭐 플러그인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QL 신텍스로 학습 데이터랑 모델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 create 모델, 뭐 모델 네임, 뭐 select from, select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선정해주고 모델 네임 지정해주고 태스크는 뭐고 그리고 알고리즘은 뭐고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해갖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우리가 실제로 뭐 인퍼런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셀렉트 뭐시기 필드 네임 모델 네임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갖고 샘플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인퍼런스를 날린다고 하네요. 모델 훈련 자체는 이제 노드 웹에 있는 린돔 ML에서 좀 수행을 하게 되고, 추론 자체는 이제 이 모델을 여기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내장을 시켜가지고 뭐 여기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얘네들 특징은 고가용성, 확장성, 재사용성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주키퍼를 통해서 모델 데이터랑 이제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모델 원본 같은 경우에는 맨 하단에 그 쉐어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리마나 DBAR, TFT 그리고 얘네들이 뭐 자체적으로 만든 뭐 스트리밍 뭐 어노멀리 디텍션 뭐 이런 거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뭐 안 되면은 자기네들이 뭐 커스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 데이터베이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 관리 모듈이 이제 모델 메타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기 리퀘스트 날리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얘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푸시다운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시다운 쭉 내리고 그러고 학습을 쭉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학습을 할 때 데이터 전체를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타임 시리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얘네들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얘들 다 따로 해가지고 학습을 빠르게 처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시간
시계열 단위로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시간 범위로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파티션이 자연스럽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타임 시계열 하나 1짜리 뭐 모델 파티션 하나, 시계열 2짜리 모델 파티션 하나, 3짜리 모델 파티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고요. 데이터들 전체를 이제 시계열 단위 뭐 타임 레인지 단위로 배치 처리를 하고 뭐 아이디 단위로 배치 처리하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하단으로 내려가지고 데이터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데이터 근접 최적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네트워크 IO도 적고 뭐 메모리 사용량도 최적화하고 CPU 사용량도 최적화했다라고 하고요. 데이터들을 파티션 단위로 나눠 갖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병렬 최적화도 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해갖고 모델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하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얘한테 전달을 해주고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트레이닝 한 다음에 주키퍼한테 갱신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이번에 추론할 때는 린노 ML에 안 가고 그냥 얘가 자체적으로 추론을 한다고 합니다. 모델 정보를 요청을 최초에 한번 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모델 정보를 요청을 해서 모델을 로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쉐어드 스토리지에 있는 애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한번 올려놓고 나서 그다음부터 알아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추론을 한다라는 의미 같고요. 입력 데이터에 해당하는 모델 파티션을 찾아서 추론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추론 또한 푸시다운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배치 처리하고 병렬 처리하고 스토리지에 가깝게 하기 때문에 데이터 근접 추론 그리고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모델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키퍼에서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고 테이블처럼 모델 정보 자체를 쿼리하는 것도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자주 나오는 이 주키퍼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트리뷰티드 쿨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나? 그러니까 코디네이션 해주는 애들이에요. 안에다가 뭐 메타데이터 같은 거 넣어주고, 뭐 카프카 같은 경우에도 뭐 파티션 정보 따로 있고, 뭐 토픽 정보 따로 있고, 뭐 이런 것들 관리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키퍼 같은 경우에는 API도 굉장히 간단해서 자주 사용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뭐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을 한다. 그런 거 할 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들 입으로 나아졌다고 주장을 하니까는 실험 통해서 보였겠죠. 그래서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인플럭스 DB 노드 한 개짜리랑 타임스케일 DB 노드 한 개짜리, 세 개짜리, 그리고 린돔 DB 뭐 한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처리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데브옵스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하는데요. 이 데브옵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호스트 스케일당 이제 101개 시계열을 갖게 되고 각 시계열은 11개의 태그. 그러니까 뭐 단순히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한 1100개 정도의 태그를 갖고 있는 시계열을 생성을 해준다. 네. 어쨌든 간에 보면은 당연히 자기네들께 제일 좋겠죠. 이거 라이트 스루 푸시니까 높으면 좋은 겁니다. 높은 게 좋은데 인플럭스 디브 보면은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요. 시계열 뭐 다른 타임스케일 DB 같은 경우에도 안 좋고 근데 보면은 이제 호스트 스케일이 굉장히 커질 에도 불구하고 인플럭스 DB는 똑같아요. 성능이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안 좋습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데 타임스케일 D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봤는데 파티션을 데이트 단위로 시간 단위로 해주다 보니까 스케일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한 파티션 안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능이 크게 저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 저하폭이 이제 린돔 같은 경우 얘네들이 제한한 시스템이 적은데요. 어, 그 이유가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그 태그셋에다가 타임 시리즈 아이디 연결하는 이 포워드 인덱스를 통해서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지 빠르게 식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라이트 스루풋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시계열마다 태그셋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월에서 태그셋이라는 게 뭘 의미인가? 잠시만요. 요거를 태그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이트 1 뭐라고 해야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SQL에다가 where문에 넣는 거를 그냥 이제 태그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데이터 매-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뭐 엔진 1번에 데이터를 조회를 해줘 라고 할 때 이 엔진 1이 태그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차량 1에 엔진 1이라고 하면 이게 태그 셋이 되는 거고요. 뭐, 뭐 기아차의 차량 뭐 1번 로트에 차량 1번에 1번 엔진을 조회를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태그 셋이 됩니다. 태그마다 별도의 시계열 정보가 있어요. 태그마다도 시계열 정보를 관리를 하고 태그마다 시계열 정보를 따로 관리를 하고요. 이 태그 셋에다가 그 해당 데이터를 매핑해주는 인덱스를 생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태그별로 뭐 시계열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을 텐데 그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여러 가지가 붙을 텐데 이거를 이제 태그셋으로 미리 관리를 해서 이렇게 뭉쳐갖고 한 번에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저기도 호스트 네임하고 리슨이 각각의 태그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태그가 두 개. 있고. 네, 그럼 저렇게 묶인 태그 셋 하나에 대해서 시계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태그 셋에 대해서 데이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사실 뭐 태그 셋이 엄청나게 긴 뭐 1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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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이런 거를 해갖고 데이터를 구축을 해놓으면은 사실 뭐 1번 첫 번째 조건 1번만 하면은 인버트 인덱스를 통해 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그냥 다 긁어서 와갖고 합산 연산화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SQL에다가 저장을 하는 혹은 뭐 몽고DB 같은 그런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태그 값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상 항상 같은 애들이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애들이 여러 개가 조회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애들을 갖다가 조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시스템 뭐 그래프 하나에서 생성을 할 때도 하나의 쿼리를 갖다가 그냥 계속 그냥 타임 레인지만 바꿔가면서 계속 조회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태그가 11개라는 얘기는 부터 호스트 네임, 리슨 저런 필드가 11개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종류가 전체 11개. 요게 11개가 요렇게 쭉 붙어 있는 겁니다. 시계열 하나에. 그럼 실제로 그 태그 조합에 의한 종류는 훨씬 더 많은데. 태그 조합에 의한 종류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어쨌든 간에 태그의 카디널리티는 11개가 되는데 그 안에서 뭐 유니크 밸류는 몇 개가 될지는 모르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어서 여기였죠.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쿼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라스트 밸류 조회하는 거, 그리고 다운 샘플링 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개의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5분마다 뭐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해갖고 2시간짜리 데이터 조회하는 거. 이렇게 쿼리 패턴 3개 해가지고 처리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단순 데이터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트 스케일이 작을 때 인플럭스 DB가 성능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는 인플럭스 DB가 좋은데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좀 안 좋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데이터 초반에 이제 그 호스트 스케일이 작을 때 성능이 조금 안 좋은데 얘네들이 그 쿼리 익스큐션 하는 그 구조 자체가 최상단에서부터 푸시다운 해갖고 이제 전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푸시다운 하는 것에서 오버헤드가 발생해서 처음에 어, 성능이 낮다고 합니다. 테이블 6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성능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어, 다운 샘플링 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라스트 밸류를 여러 개 조합을 해갖고 어그리게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규모가 작을 때는 인플럭스 DB가 성능이 더 좋지만 데이터 규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들 푸시다운해서 병렬 처리하고 파이프라이닝 하는 게 효과가 좋다라고 하고요. 테이블 7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케일아웃을 하면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타임스케일 DB 같은 경우에는 극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는데 이 쿼리 3에서는 인터타임 시리즈 어그리게이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타임스케일 DB는 파티셔닝을 할 때 타임 스탬프 단위로 그 파티셔닝을 해놔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들을 어그리게이션하고 조회하는 과정에서 더 큰 오버헤드가 발생해서 노드가 많아질 때 더 성능이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단순히 무작정 그냥 분산 처리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잘 설계를 하고 분산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인사이트를 줍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쉐어드 스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없다고 하고요. 오히려 성능이 늘어나죠. 성능이 좋아지죠. 네. 그리고 린돔 ML 퍼포먼스도 성능을 비교를 합니다. 사실 추론을 하는 것 자체는 모델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똑같게 될 텐데 얘네들이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트레이닝 타임과 인퍼런스 타임, 레이턴시가 얼마나 좋아지냐라고 그거를 이제 좀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데이터셋을 1일치 준비해서 두 개 준비를 해서 이제 원샷 STL이라고 얘네들이 만든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알리바바에서. 그거 갖다가 어노멀리 디텍션 하는 태스크고요. 린돔 내부에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푸시다운 해갖고 처리하는 거랑 밖에서 처리하는 거랑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했는데 뭐 당연히 자기네들께 더 빨랐으니까 이거 갖고 왔겠죠. 이렇게 해서 성능이 빨라졌다. 효율적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좀 특이한 게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합니다. 뭐 푸시다운 최적화 여부의 성능 차이, 시리즈 캐시를 적용했을 때의 성능 여부 차이, 뭐 노드 개수에 따른 쓰기 처리량 비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노드 페일리어가 발생했을 때랑 스케일링 했을 때의 경향을 좀 보여주는데 거의 한 60초 만에 회복을 바로 해버립니다. 여기에서도 거의 뭐 스케일링 할 때 데이터베이스들 특징이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거 성능이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 레플리케이션 하고 뭐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인데 얘들은 그런 게 상대적으로 좀 적다. 좋다. 우리 스케일아웃 잘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쉐어드 스토리지를 쓰기 때문에 뭐 노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루풋이 높아지게 된다. 주장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디스트리뷰티드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를 주장을 한다, 제시를 했고요. 실제로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좀 시계열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쿼리 패턴에 맞게 잘 최적화를 했다. 또한 인덱스도 그거에 맞게 최적화 잘했고 스트리밍 쿼리 푸시다운도 잘 구현을 했고 그리고 얘네들 자체적으로 ML 펑션도 잘 만들어서 잘 플러그인으로 서비스를 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뭐 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ML 펑션은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여러 개를 얘네들이 지원하는 알고리즘을 사전에 정의를 해두고 이제 원래 인플럭스DB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ML 펑션이 없는 대표적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내가 인플럭스DB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인플럭스DB에다가 API 날려갖고 데이터 조회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내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ML 모델 만든 다음에 내가 인퍼런스를 하고 싶어. 그럼 인퍼런스를 할 때도 이 모델 따로 띄워놓고 여기에서 데이터 조회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인퍼런스 한 값을 제가 쓰면 된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SQL로 그냥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모델 만들어 하면 모델 알아서 만들어주고 인퍼런스 해줘 이 데이터 갖다가 조회해갖고 인퍼런스 해준다.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플러그인으로 내장을 시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얘네들의 ML 펑션이고요.
그 실제로 ML 펑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린돔 ML에다가 이제 처음에 요청 들어오면은 메타데이터 제너레이션 해갖고 저장해 놓고, 그러고 얘가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에다 갖다가 뭐 조회, 뭐 데이터 조회 어디서 하고, 뭐 알고리즘 정보 어디서 조회하고 해갖고 학습시켜라고 이제 위에서부터 해 내리갈굼 해가지고 밑에서 이제 데이터 조회하고 뭐 학습하고 뭐 배치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병렬로 잘 해서 모델 저장을 아래에다가 해놓고 이제 인퍼런스 해 하면은 탁 해갖고 다다다다다 해서 똑같이 내리갈굼 해가지고 데이터 조회해가지고 넣고 모델에다가 인퍼런스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밖에서 사실 별거 없는 게 ML 펑션을 원래 저희가 외부에다가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 거를 그냥 데이터베이스 안에다 기능으로 집어넣었다. 근데 이게 원래 데이터베이스에는 잘 없었다. 왜냐면 이거 ML 펑션 잘못 넣으면은 그 데이터 조회하고 하는 것 때문에 데이터 조회하고 처리하고 가공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처리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처리를 하는 패턴과 이 ML 펑션이 ML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이 패턴이 상이하게 되면은 서로 다르게 되면은 레이턴시가 오히려 데이터 다 꺼내와갖고 밖에서 학습시키고 하는 것보다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그것도 알아서 잘 최적화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아마 이게 간단한 게 시계열 데이터 모델에서 쓰는 게 이 얘네들이 이 DBAR이랑 TFT 이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 복잡한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패턴을 조금 잘 파악을 해서 최적화를 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시계열 데이터 다루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시계열 데이터 아리마나 S아리마만 잘 써도 대부분의 데이터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서비스로 쓰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러 컬럼을 나눠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from 할 때 여기 셀렉트 별 보이죠? 모든 시계열을 갖다가 데이터를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 시계열을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컬럼 데이터 딱 조회해놓고 얘 잘라갖고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자르고 잘라가지고 나눠서 학습을 시킨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지원한다는 모델들이 뭐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는 논문에 잘 안 나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시계열 간의 뭐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거는 잘 지원을 안 하는 거 같고요. 개별 시계열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 주가 따로 뭐 애플 주가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가 따로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계열 단위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마 얘네들을 나눠갖고 병렬로 학습을 시킨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단변량만. 단변량 중에서도 좀 간단한 애들만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찾아보니까 얘네들 실제로 알리바바 뭐라 그러나 알리바바 클라우드 뭐시 그 AWS처럼 얘네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알리바바 거기에서 실제로 서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저기 AWS 세이지 메이커 막 베드록 이런 것처럼 하더라고요. 진짜 어떤 응용했어요? 뭐 심플하게 저희가 뭐 아까 그 예에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거기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규모가 커질 때 저희가 뭐 AWS라든가 이런 거 데이터를 쓸 때 AWS 같은 거를 쓸 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할 때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엄청 많이 띄워 놓잖아요. 이 인스턴스 개별의 이 데이터를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시계열 구축하고 클라우드 워치처럼 따로 만드는데
얘네들은 그 클라우드 워치처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클라우드 워치처럼 할 수 있는 거를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 너네들이 그냥 개별로 뭐 인하우스로 혹은 온프레미스로 너네들이 따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를 그냥 우리한테 데이터 쏴주기만 해.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다 저장해가지고 관리해주고 조회해주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진윤태 학생한테 이제 사적으로 그냥 여러 물어보고 들은 내용인데 데브옵스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어느 쪽에 어느 시점에 어느 컨테이너에서 어느 시점에 페일리어가 발생을 했고 얘가 어떤 후에 임팩트를 일으키는지 추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단일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모든 로그랑 매트릭들을 조금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간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없으시면 네, 발표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pplying Machine Learning on Big Data with Apache Spark이고 올해 IEEE SS대 논문입니다. 네, 트리플이 더 뒤에가 더 중요해요. 어, IEEE는 단체 이름이고 네, 학회 이름은 그 뒤에 나와요. 어, 보통 IEEE 뭐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액세스. 액세스? 네, 그렇게 써놨어요. 네, 유학생 지금 첫 발표죠? 아니요, 세 번째. 세 번째. 네, 계속 진행합니다. 네, 이 연구의 동기는 제 아파치 스파크의 인메모리 분산 처리 기능을 기반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합하고자 하였고, 제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모델의 성능 확장성, 계산 효율성을 평가하고 실제 큰 규모 데이터에 이제 적용 가능한 실용적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론과 실무 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리소스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분석 프레임워크 구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연구의 공헌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치 스파크 환경에서 이제 스파크 엠립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세 가지 다른 도메인 대규모 데이터셋에 적용해서 회귀 및 분류 성능을 심층 평가하였고, 그리고 데이터 크기 변화에 따른 학습 및 예측 시간 분석을 통해 스파크 기반 모델의 확장성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델의 CPU 및 메모리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리소스 효율성을 평가하고 연산 비용과 예측 성능 간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실질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이제 아파치 스파크 환경에서 여러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회귀 및 분류 작업을 모두 포괄하는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ML 모델 평가를 수행하였고요. 그리고 기존 연구들이 이제 특정 프레임워크나 개별 알고리즘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자원 사용 지표를 확장성 및 예측 성능 분석과 통합하여 보다 전체론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파크 엠립과 하드 맵리듀스를 비교한 이전 연구들이 주로 실행 시간 향상에만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계산 비용과 예측 성능 간의 트레이드오프, 학습 및 예측 시간, 컴퓨팅 자원 소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 상태 예측 시스템 등 스파크의 실시간 응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단일 도메인이었는데 해당 본 연구는 세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NIC 택시 트립 듀레이션 데이터셋입니다. 어, U가 빠졌는데 뉴욕시에서 택시 운행 데이터를 포함하여 픽업 및 드롭오프 위치, 여행 시간, 승객 수 등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약 1억 건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측에 유용하며 목표 변수는 운행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넷플릭스 프라이스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영화 평점 기록을 포함하고 있고 약 48만 명의 사용자가 17,000편의 영화에 대해 이렇게 평점을 남긴 대규모 데이터셋입니다. 세 번째는 히그스 보손 데이터셋입니다. 어, 고에너지 물리 실험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히그스 보손 입자의 존재 유무를 이진 분류로 판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이 데이터셋은 약 1,100만 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넣기 전에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셋은 이제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 변환 단계가 실행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범주형 및 수치형 컬럼입니다. 적절한 데이터 유형으로 스파크에 맞게끔 변환되어서 원활한 호환성을 보장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당연히 원활 인코딩을 사용하였고 수치형 변수는 Z스코어 스케일링을 사용하여 정교화하였으며 피처 분포를 표준화하고 경사 기반 알고리즘의 수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80%는 학습에서 사용되고 20%는 성능 테스트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힉스 보손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과 음성 타겟에 대해서 클래스 불균형 문제가 심했는데 이것을 이제 랜덤 포레스트와 그레디언 부스트 트리와 같은 앙상블 기법을 구축하여 다루었고 AUC, AUC와 같이 클래스 불균형 영향을 덜 받는 평가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최저값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일단 원본 데이터셋 K에서 입력은 원본 데이터셋 K이고 출력은 테스트셋에서 최종 모델 성능입니다. 다음은 이제 초기 데이터 분할인데 어, 아까와 같이 80%는 학습셋 그리고 20%는 테스트셋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교차 검증 및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실시하였고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정의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리드 서치를 수행하였고 각 폴드에서 평균 성능을 기반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파라미터를 가지고 결합된 셋으로 모델을 재학습하였고 테스트 셋에서 최종 모델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네, 해당 실험에서 사용된 모델은 총 7가지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아파치 스파크의 엠립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고전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분류와 회귀에서 모두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해당 연구에서는 단순성과 적합성,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회귀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어, 사용된 모델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트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그리고 KNN, 그리고 마지막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총 7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모델이 스파크 ML립에서 지원되는 모델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전히 스파크 ML립에서는 딥러닝 모델은 지원되진 않나요? 네, 구현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속도가 아직 많이 느려서 그 따로 라이브러리에서 라이, 지원하긴 해요. 라이브러리는 따로 지원합니다. 구현해요. 네, 개인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리드 서치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였고 이제 회귀 과제 같은 경우에는 택시 데이터셋 그리고 넷플릭스 프라이스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평가 지표로는 RMSE와 MAE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류 과제 같은 경우는 힉스 보손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이제 평가 지표로는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어, 해당 표는 이제 그리드 서치와 그 키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적용할 최적의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리고 어, 파라미터들이고 네. 이제 실험할 때 그 CPU 유틸라이제이션과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을 평가를 하는데 각 모델의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 및 예측 단계 동안 CPU 및 메모리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CPU와 메모리 사용량은 모델 학습 및 예측 중 사용된 CPU 및 메모리 자원의 배분율로 측정되고 메모리 사용량은 해당 두 단계에서 소비된 램의 양으로 추적됩니다. 여기서 C 토탈 같은 경우는 사용 가능한 전체 CPU 시간이고 C used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가 사용한 CPU 시간입니다. 오른쪽에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계산 방법도 동일합니다. 실험 환경은 8개 노드 스파크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고 리소스 매니저로는 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된 모델은 분산 추론을 수행하였고 회귀 문제에서는 RMSE와 MAE 그리고 분류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지표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CPU 및 메모리 자원 사용량에 대한 계산 분석을 통해서 스파크의 내 결함성 인메모리 환경 내에서 모델 효율성과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입니다. 해당 워크플로우는 주로 CSV 파일로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여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어, 데이터 전처리 후 해당 7가지 모델이 사용돼서 스파크 워커 노드에서 전반적으로 병렬 실행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음 결과입니다. 자, 해당 표는 이제 데이터 크기와 학습 시간 간의 명확한 선형 관계를 보여주며 이제 스파크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습 시간 관점에서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셋 크기에서 가장 빠른 학습 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연히 계산 오버헤드가 낮고 데이터 양이 증가해도 효율적으로 확정되는 빠른 모델 개발에 적합한 효율적인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 벡터 리그레션과 KNN은 중간 정도의 학습 시간을 보였으나 데이터셋이 커질수록 소프트 벡터 리그레션은 느려졌고 KNN은 모든 데이터를 직접 처리해야 하기에 자원 소모가 증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KN은 여기서는 단순하지만 모든 훈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하므로 연산 비용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유용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GBT 회귀 모델은 데이터 크기에 따라 학습 시간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GBT는 트리를 순차적으로 최적화하며 구성하는 반복적 과정으로 인해 가장 긴 학습 시간을 기록했으며 복잡한 구조 덕분에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단순 모델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GBT는 높은 정확도와 강인성 덕분에 이제 연산 비용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당 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가 뭐예요? 초에 네, 맞습니다. CPU 사용 초 오. 100이 넘어가는 거 보니까 사용량은 아니에요. 시간인데, 여기도 오버하죠?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여기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도메인이 다른 세 개의 데이터셋에서 어, 메인이 다른 거랑 부담을 앞에서 처리하고 네, 제시하고 있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인이 달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약간 이제 도메인이 다른 는 네, 본적인 전제가 모든 데이터를 다 스캔해서 한번 읽어야 된다는 전제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도메인 달라지는 것과 무슨 상관성이 있다고 앞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했잖아요. 네, 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그냥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하고 할수 있고 그러니까 특징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도메인에 무관하게 그 데이터셋 사이즈에 비례해서 성능이 결정된다는 거.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거기는 근거가 제시가 됐어야 됐을 것 같은데 따로 그렇진 않아요. 네. 어, 그냥 그 세 가지 이게 데이터셋. 데이터셋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아까 1억 건 정도인데 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스코어 뭐 평점 뭐 이런 정도면 1억 건 해봐야 사이즈가 얼마 안 될 거고 NIC도 뭐 그렇게 텍스트 정보나 이런 것들 들어가 있진 않은 것 같은데 1억 건 해봐야 뭐 스토커에서 돌릴 필요가 있을 정도의 규모일까요? 어, 제가 좀 더 알아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따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의문은 너무 이렇게 뭐 따로 알아볼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좀 미평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너무 제가 한번 그래가지고 다음에 좋은 부분을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 기준점을 아예 높게 잡고셨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마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예측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니어 리그레션이 빨라서 실시간 응용에 적합하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어, 이제 KNN은 이제 모든 훈련과 샘플과의 거리를 계산해야 하므로 데이터셋이 클수록 시간 증가 폭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저 ML 알고리즘들이 가지고 있는 타임 컴플렉시티와 좀 다른 경향이 있어요. 스파크로 돌렸기 때문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더 빠르다던가 뭐 이런 그런 비교는 없습니다. 있잖아요. 네, 리니어 리그레션이 원래 빠른 건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GBT에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예측 정확도가 높아서 이제 속도보다 품질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그림은 이제 표를 도식화한 거고요. 네. 다음은 여기 이제 앞에 이상한 게 하나. 프리딕션에서 네, 50%라는 게 무슨 얘기죠? 프리딕션 그러니까 테스팅 데이터를 50%만 썼다는 얘기. 네, 몇 개를 동일하게 하나? 데이터를 이제 절반만 쓰되 절반에서 이제 80% 20%로 나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테스트 데이터도 절반으로 네, 줄어든다. 맞습니다. 해당 퍼센트만큼 주는 것으로. 네. 다음은 이제 세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를 사용한 결과인데요. 이제 택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와 GPT 모델에서 모든 데이터 크기에서 가장 낮은 오차를 기록하며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고, 데이터 크기가 100%로 증가함에 따라서 두 모델은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고 GPT가 대용량 데이터에서 랜덤 포레스트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랜덤 포레스트와 GPT가 제일 뛰어났으며 데이터 크기가 커질수록 RMSE와 MA가 가장 낮게 유지되면서 성능 차이가 벌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힉스 보선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제 GBT와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좋다고 제일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분류 성능 같은 경우에서는 GBT가 좀 더 앞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복잡한 패턴을 잘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CPU 및 메모리 사용량에 초점을 둬서 만든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어, 학습 단계에서는 이제 택시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학습 단계에서는 당연히
리니어 리그레션이 빠른 학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원 제약 환경에 자원을 적게 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와 GBT는 더 높은 자원 사용을 보이고 있고 SBR은 GBT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효율성과 성능을 제공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예측 단계도 이제 동일하게 RF와 GBT는 자원 사용량이 높으므로 정밀 예측이 필요한 응용에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모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넷플릭스 데이터셋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어, 이 부분도 동일하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나오고 있고 낮은 오버헤드로 처리하는 데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와 GBT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힉스 보son 데이터셋인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리니어 리그레션이 가장 낮은 자원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RF와 GBT가 복잡한 모델 구조로 인해서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음을 해당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렇게 5%씩 이상하잖아. 그렇다고 쳐도 쉽게 뛰어가나? 어떻게 저렇게 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제 결과에서 봤듯이 이제 GBT와 랜덤 포레스트 같은 트리 기반 모델과 성형 모델은 병렬 처리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 반면 이제 인스턴스 기반 모델에서는 분산 환경에서의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NN은 전체 데이터셋을 참조해야 하므로 메모리 사용량이 높고 예측 속도가 느리며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리그레션은 반복 최적화를 위해 노드 간 통신이 빈번히 발생해서 계산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러한 한계는 이제 스파크 기반 머신러닝 작업에서 병렬 처리 및 배치 처리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이상. 그래서 어, 참 좋은 논문을 써야 된다는 게 좀 그런 의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제 논문을 쓰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논문을 쓰고 나서 보면 논문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등급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좋은 논문을 쓴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 한편으로 우리가 읽을 때 좋은 논문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김영 학생의 경우는 이제 이런 연구를 보면서 이런 연구 주제를 삼아 보는 거는 주제 자체는 괜찮다고. 네. 주제는 괜찮은데 이 논문에는 아까 같은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던 그런 점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알려져 있는 상식을 다시 본인만의 세팅에서 보여줄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파급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원의 정도가 그러니까 논문이 여러 등급이 있다는 게 공원의 정도가 이거는 본인한테만 의미 있는 결과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 주는 이득이 없어요. 파급력이 제한적. 내가 아까 물어봤던 그런 것, 예를 들어 예측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알고리즘의 컴플렉시티와 다르게 스파크 ML2에서는 어떤 효과를 통해서 그거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네. 일반적인 컴플렉시티 대비해서
얼마나 분산 효과를 잘 노릴 수 있게 만약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각각의 알고리즘 이런 거는 만약에 연구가 안 돼 있으면은 궁금해할 만한 거거든. 네, 또는 일단 이 전제는 분산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라스케일 데이터라기 때문에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CPU, 그러니까 이 실험 세팅 중에는 CPU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을 100%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보여져야 그 한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안정적인 그런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굳이 부산환경이 필요한가 이런 상황이 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고 네, 그런 세팅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의미가 점점 더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어려워지죠. 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팅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김혁 학생 하고 있는 OGBN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데이터 굉장히 큰데 싱글에서 잘 안 돌아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도 데이터셋과 벤치마크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제 분산 환경에서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셋의 규모 그리고 데이터셋 크기 변화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벤치마크, 지표 이런 것들을 정의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죠.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주제를 정할 때 참고를 네, 알겠습니다. 이 저널이 이제 IEEE 저널 중에도 가장 좀 IEEE 액세스가 뭐라고 해요? 가장 뭐라고 해요? 가장 보편적인 그런 저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 나오는 논문들이 다 문제가 있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들이 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매번 그 리스트를 정리를 해주는 게 탑 컨퍼런스라도 가능성이 그러니까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지. 가끔 뭐 그런 저런 우리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이런 데 됐지 이런 논문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가끔 나오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줄이려고 내가 한번 또 필터링해서 추천해주는 그런 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주제랑 정확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높은 퀄리티의 논문을 읽어보면 볼수록 고민할 거리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남는 게 많은 몇 번 쌓이다 보면 또 뭐 모든 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니까 또 이제 그런 비교가 됐을 때 또 얼마나 이게 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